자, 의사표시 하자 부분을 평면적으로 두지 마시고 일단은 약간 윤곽을 제가 좀 드리면 차고에 집중을 많이 하세요. 차고 백구조. 차고 취소 부분에 무게를 좀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통정의 표시를 조금 그보다 못하게 두시고 나머지는 힘을 빼셔도 됩니다. 이렇게 윤곽을 일단 잡아 놓고 이제 뭐 뽕긋하게 이렇게 이제 산처럼 중요도를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조문만 4개 그냥 챙기시면 되고요. 설명은 싹 버리셔도 됩니다. 조문 4개만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그 해석할 때 평면적으로 놓고 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비진이 표시. 그러니까 내 마음하고 다른 표시 행위를 한 거 비진이. 자, 비진이 표시는 법률 효과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비진이 표시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예. 지금 우리가 잘 배워서 이런 거예요. 다 무효라고 해요. 비진이 표시는 무효다. 이렇게 한다고. 중심 어떻게 두냐면, 최초 중심을 딱 잡아놔야 돼요. 일단은 그 조문이 말하고 있는 걸 중심을 딱 잡아놓고, 거기서 어떨 때 어떻게 변하고, 어떨 때 어떻게 변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장어 저거 해체할 때, 머리에 이렇게 핀 꽂고 이렇게, 비유가 좀 이상한가. 중심을 딱 잡아놓고 해야지 꿈틀거리는 거 그냥 잡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를 이제 하면, 자, 비진이 표시는 기본이 유효입니다. 유효. 예. 자,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는. 네, 그건 그 자체로 무효예요. 그 자체로. 아예. 무효 부분에 합의가 있는 겁니다. 둘이. 더 이상 그건 확정됐기 때문에 돌릴 수가 없어요. 어느 한쪽이, 그냥 저기 표시한 대로 합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효예요. 그 다음에 차고, 내가 법률을 할 때 한쪽이, 비진이하고 다른 건 뭐냐면, 내 내심의 의사와 표시 의사가 다르다는 걸 아는 게 비진이고, 내가 모르는 게 차고란 말이에요. 자, 차고로 의사 표시를 했어요. 유효예요, 무효예요? 예, 일단 유효라고 잡아두세요. 예, 차고도 유효. 예. 그 다음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상대방한테 사기 강박을 당한 경우, 그 다음에 제3자한테 사기 강박을 당한 경우, 예, 유효입니다. 예. 자, 그러면 통정호의 빼고는 나머지는 일단 기본형이 유효입니다. 유효. 이제 이 상태에서 하나씩 봅시다. 자, 비진이 표시, 예, 유효. 언제 무효가 되느냐, 요 얘기만 이제 하면 되죠. 알고 있죠? 언제? 예, 알았거나, 조금만 조심하면 알 수 있었을 때. 이게 이제 조금만 알았으면 알 수 있었을 상태가 뭐냐. 이거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사건 당사자가 법원 가서 판단받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걸 따질 필요는 없고, 우리는 요 조문에 있는 거. 상대의 악의. 이제 알았거나, 이제 세련되게. 악의. 그 다음에 선이지만 과실. 그 과실이 아무 말 없이 과실을 할 때는 경과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과실이라도 있으면. 그래서 상대방이 악의, 과실일 때. 그 과실은 이제 선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선이지만, 몰랐지만 과실. 알 수 있었을 때 그걸 과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비진이 끝이에요. 자, 비진이 유효. 근데 언제 무효가 되냐?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네, 됐죠. 끝. 110조부터 할게요. 사기강박. 사기강박 유효해요. 네, 유효한데 취소권은 주어져요. 이제 상대방한테 했을 때. 헷갈리는 게 제3자 부분이에요. 제3자. 내가 이 사람하고 거래하는데 난 다른 데서 사기강박을 당하고 와서 앉아서 거래를 한 거예요. 자, 유효예요. 유효. 자, 그러면 언제 취소할 수 있느냐? 일단 유효라는 걸 박아놓고 그럼 언제 취소권이 생기냐? 그 부분입니다. 예.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기강박 당한 거를 이 사람한테 내가 책임 물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언제 그게 책임 물을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악의 또는 과실 이때 나는 취소권이 생기죠. 요 3자가 사기강박을 했을 때 은근히 자꾸 헷갈리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은주 씨하고 거래를 해요. 계약, 뭐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는데 이제 제 땅을 파는 거예요.
파는데, 내가 사는 거예요. 은주 씨 땅을 사는데, 지희 씨가 이제 내가 이거 땅을 사러 간다는 거를 알았어요. 예, 알고 그 전에 나한테 와서 그 땅 그게 뭐 개발이 된다더라. 그 건축허가를 뭐 받았다더라. 근데 팔기 싫어하더라. 은주 씨가 막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그럼 내가 가서 계약할 때 빨리 계약하려고 막 할 거 아니에요. 비싸게 막 계약해. 나중에 보니까 지희 씨가 은주 씨 편들어 주려고 이제 한 거예요. 요때 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언제 취소할 수 있느냐면 은주 씨가 그 상황을 알았거나 뭐 알았거나는 이제 미리 와서 얘기를 했거나 뭐 짰거나 했을 때가 알았을 때고 알 수 있었을 때 대놓고 그러진 않았지만 뭔가 지희 씨가 물어보고 하는 게 그렇게 말할 것 같은 거를 내가 알 수 있었는데 계약하는 자리에서 언급도 안 하는 거죠. 예, 막 내가 급하게 살려고 하는데 거기를 언급도 안 하는 거예요. 혹시 뭐 잘못 들으신 거 있냐 이렇게라도 물어봐야 되는데 안 하고 한 거. 이게 과실입니다. 자, 그럼 110조도 끝났어요. 비진이 하고 2개 끝났습니다. 더 할 거 없어요, 이거는. 그 다음 이제 108조 통정호의 하겠습니다. 무효예요. 끝. 네, 당사자 언제나 무효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사행위 취소라고 해서 그 통정호의가 언제 일어나냐면 부동산 빼돌릴 때 주로 일어나요. 빼돌릴 때. 강제집행 당할까봐 빼돌리는 경우. 그때는 그 강제집행 할 채권자를 해하는 게 되잖아요. 예. 이때는 민법 406조에 의해서 채권자 취소권도 돼요. 이건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거기에도 성립하고 이 통정허위에도 성립하잖아요. 이때는 채권자 쪽에서 둘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채권자 취소권 또는 108조의 무효 둘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권리 경합이라고 하죠. 예. 그거는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되고. 이 권리 경합은 좀 더 차고에서 나온 권리 경합하고 한 번 더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최근에 차고 쪽에서 이제 판례가 좀 변화가 있는 게 있어서 일단은 요 쟁점을 일단 빼놓고 하자. 무효. 은닉행위 개념 알죠? 매매의 외형을 갖췄는데 매매는 아니에요. 근데 증여의 그 의사표시는 있는 거예요. 옮겨 놓는 건 맞는데 증여를 하면서 매매를 한 거예요. 세금 문제 때문에. 많이 하죠. 매매를 하면 세금이 싸니까. 증여인데 매매를 한 거. 그러면 그 매매는 무효인 건 맞는데 증여 부분은 그 안에 들어있는 증여 부분은 유효합니다. 증여로서 효과는 있어요. 은주 씨한테 내가 무료로 땅을 제공하려고 그래. 뭐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막 이러면서 딱 해요. 그런데 이러면 이제 은주 씨가 세금을 거의 50% 가까이 낸단 말이에요. 취득목세까지 하고 하면 50% 넘을 수도 있고.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매매로 이렇게 계약서를 써요. 근데 실제 돈은 모양은 갖춰요. 이렇게 돈이 온 것처럼 하고 빼서 다시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은 매매로 갖췄어요. 그래서 등기를 했어요. 등기소에 등기했더니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부에는 법률행위 원인이 들어가거든요. 매매를 몇 년 매매를 맺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이렇게 찍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전이 돼요. 그러면 이거 갖고 국세청에서 세금을 매긴단 말이죠. 유상계약일 때 그 세금을 저한테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나올 거고 받는 쪽은 이제 취득목세를 낼 거고 증여를 하게 되면 저는 양도소득세는 없어요. 근데 받는 쪽은 증여세를 이제 무상취득이라 증여세하고 취득목세를 내게 돼요. 그걸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제 매매로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매매는 무효예요. 예를 들어서 저의 채권자가 내가 재산을 빼돌린 걸로 지금 보고 소송을 이제 하는 거예요. 할 때 이 말소 청구를 합니다. 그 은주 씨 앞으로 되어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하는 거예요. 나의 채권자가. 자, 소송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 허위 매매 맞아요. 허위 매매 맞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채권자 원고 채권자 피고 송원주였을 때 원고 승소가 날까요? 이 부분입니다. 승소가 날까요? 은주 씨가 피고로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변론을 하는데 이게
통정호인 게 밝혀졌어. 야, 무효. 요때 은주씨가 변론을 하는 거예요. 매매 무효 맞다. 증여 유효다. 증여의 의사표시는 진정했다는 증거를 막 내요. 자, 그러면 우리 채권자, 이쪽 채권자는 패소하게 됩니다. 법률행위, 그러니까 매매는 무효지만 증여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 유효한 증여 계약에 따라 이전된 등기이기 때문에 현재 실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죠. 그렇기 때문에 말소 청구는 기각이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은리킹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이 채권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두 사람은 증여 계약을 맺은 게 없다. 매매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매매가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매매라는 법률행위 속에 증여라는 거는 들어있다, 당연히. 그래서 매매라는 옷을 벗었지만 증여라는 실체는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의는 있기 때문에, 예, 계약이라는 게 합의잖아요. 합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효한 그 물권 변동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은리행위가 유효라는 말은 이 소송에서 그만큼의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집이 뺏기느냐, 그러니까 땅이 뺏기느냐 안 뺏기느냐, 이거가 판결은 나가는 거죠. 다만 이제 세금은 내야겠죠. 증여했다는 세금은. 은닉행위는 유효합니다. 자, 신탁행위도 유효하다. 이거는 명의신탁은 무효예요. 명의신탁은 통정호의 대표적인 이제 형태잖아요. 이름만 빌려주는 거. 그거 말고 합법적인 신탁, 일정한 목적 하에서 이제 넘겨놓는 거. 그거는 그 허위가 아니기 때문에 신탁행위는 유효합니다. 명의신탁과 일반 신탁은 달라요. 신탁은 맡겨놓는다는 의미고 합법적인 이제 법률행위고, 명의신탁은 불법이죠. 처벌되고 테마 25의 부동산 실명법에서 이제 금지하고 있는 게 신탁행위. 통정호의 됐죠. 그러면 자, 이제 착오 남았습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 착오할 때 중심을 잡으시는 착오의 의사표시는 유효입니다. 유효. 예. 유효라는 걸 못 박아 놓고 착오가 있었다. 일단 유효라고 전제를 하고, 그러면 이제 취소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 언제 취소할 수 있느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이제 유효라고 전제로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보는 절차가 좀 복잡해요. 계약을,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법률행위가 이렇게 있어. 법률행위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렇게 있고, 또 여기 좀 부수적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과 그 부동산 토지를 매매할 때 옆에 이제 뭐 도랑 같은 거 이것 좀 치워주세요, 아니면 나무 이렇게 있는 거 좀 빼주세요 하는 부수적인 건가, 이렇게 이제 나눴을 때 요 핵심적인, 요걸 이제 중요 부분이라고 표현하는데, 중요 부분, 이 착오가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이거죠. 착오가 여기에 착오가 있다면 요거는 법률 효과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착오가 이 안에 중요 부분에 여기 착오가 있을 때, 착오의 위치가 여기일 때, 이러면 또 취소할 수 있느냐? 상대방의 상태를 봐야 돼요. 그 피해자의 상태. 이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는데 이 착오가 과실이 없이 착오가 있냐, 과실이 있었느냐, 이걸 이제 따집니다. 중요 부분에 착오를 하는데 이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이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때 이제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과실이 있을 때, 이 과실이 경과실일 때 취소할 수 있고, 중과실이면 유효가 되죠. 이때 요 부분, 여기서 이제 많이 혼란을 겪죠. 자, 취소되는 것만 정리를 하세요. 두 개의 경우. 중요 부분 착오. 그 다음에 and 과실이 없거나 경과실일 때. 나머지는 다 유효. 취소하기 위해선 따져볼 게, 첫째, 중요 부분인가, 과실이 없거나 경과실까지 있는가, 여러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 부분이 뭐냐를 정리를 해야겠죠. 205쪽 위에 상단에 있는 박스, 목적물이 동일한 하냐, 그게 그거냐, 그리고
사람이 중요한 법률행위에서 사람의 동일성, 보증 같은 경우, 임대차 같은 경우 사람의 동일성, 그다음에 법률행위 성질의 동일성, 매매하는데 증여계약을 했다 이런 경우들 이게 중요 부분이고, 평수 좀 작다 이런 중요하게 보지는 않고 뭐 담보 책임이라든지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목적물 가격 환율 착오, 불이익이 없는 착오, 특히 목적물 소유권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뭐 나중에 채무불이행 문제로 할 부분이지 원율행위 당시에는 중요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착오를 따지는 게 이중 기준설이라고 해서 그 피의자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고, 만약 그걸 알았다면 제 3자가 봐도 그게 목적물이 달랐으면 나 계약 안 했지 이렇게 두 개가 되면 중요 부분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 부분으로 본 판례들이 이제 205조 위에 박스로 되어 있는 거고. 자, 관련 문제에서 자, 첫 번째 담보 책임 관계, 요게 아까 지금 202쪽의 통정허위에서 사유행위하고 이제 경합된다고 한 부분하고 요거하고 같이 이제 설명을 할게요. 통정허위 표시는 동시에 채권자에 대해서 사유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리 경합이 돼서 두 개 다 행사할 수 있어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 착오는 지금 담보 책임하고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목적물 샀어요. 샀는데 그게 하자가 뭐 중대하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또는 다른 물건이어서 또. 그러면 이게 담보 책임하고 연결이 돼요. 담보 책임이 목적물에 어떤 하자가 있거나 어떤 권리의 장애가 있거나 그 수많은 다양한 거를 해결하게 이제 법률 규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담보 책임이 걸리는 사안은 다 착오하고 겹칩니다. 모르고 샀다, 내가 이거.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샀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오하고 담보 책임은 이게 연결되는 중복되는 지점이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담보 책임만 적용된다고 했어요. 착오 부분은 배제된다. 착오로 해결할 것 중에 특별히 담보 책임이 적용됐기 때문에 특별법이다.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됐었는데 최근에 법원이 여러 판결을 하면서 완전 묵살하고 뭐 그냥 골라 잡아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오로 하든 담보 책임을 하든 그런데 알아서 당사자가 유리한 걸로 해, 소송해.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나고 있어요. 뭐 대법원이 딱 정리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닌데 그냥 법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이제 그 과거에 그렇게 했던 이론들은 의미가 사라져 버리고 우린 그냥 정하겠습니다. 착오하고 담보 책임은 또 권리 경합이에요. 골라 잡아서 하면 됩니다. 두 개. 통정허위와 채권자 취소권도 그냥 골라 잡아서 하면 돼요. 그 둘 다 권리 경합으로 그냥 정리를 하시면 돼요. 혹시 문제 나와서 이렇게 정리한 대로 답을 안 준다면 뭐 저기 정답 시비부터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골라 잡아서 하면 됩니다. 자, 화해는 착오 취소 못 해요. 왜냐면 그 하자까지 포함해서 새로 법령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해는 착오 취소 못 한다. 결론만. 다만 그 화해 내용이 아니라 이 사람하고 합의할 걸 저 사람하고 합의했다. 이런 거는 당연히 취소해야겠죠. 그래서 분쟁 이외의 내용에 대한 착오는 취소 가능하다 거고, 그 자체 내용에 대해서 뭐 내가 1,000만 원에 합의를 했어요. 합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다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합의 취소. 그때 나 이렇게 병원비 나올지 몰랐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안 됩니다. 가족법상 행위 당연히 착오 취소 안 되겠죠. 쌍방 착오, 각각 양쪽이 착오했으니까 무효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각자 자기 착오를 백구조에 따라서 따져보고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하고 각자 알아서 하라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불이익이 없는 착오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결론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불이익이 없으니까 취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취소권은 형성권이잖아요. 법정 형성권인데 법이 형성권을 주냐 안 주냐를 따지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불이익이 없는 착오는 취소권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지 불이익이 없으니까 나 취소할 필요가 없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예 취소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동기차고 결론만. 동기차고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상대가 제공한 동기, 이거는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상대가 제공한 동기는 이제 취소할 수 있고, 제공한 동기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동기가 오픈됐을 때, 꼭 계약서에 나는 이런 목적으로 합니다까지 쓸 필요가 없고, 내가 왜 이거를 계약하는지를 오픈한 자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 차고의 영역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 동기 차고 문제는 그 동기가 일단 차고의 영역에 들어오느냐를 따지는 거고, 차고 영역에 들어왔으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중요 부분이냐, 그게. 중과실이 있느냐, 이걸 따져야 되죠.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라. 이 동기 차고 부분은 차고이냐 아니냐의 얘기까지입니다. 이게 차고냐 아니냐. 마음속에 있으면 그건 차고 아니다는 거고, 표시됐으면 그것도 차고는 맞다까지입니다. 오표시 무해. 표시만 서로 잘못됐고 차고가 없는 경우, A라는 토지를 계약하면서 둘 다 걔를 B로 알고 계약서에 B라고 적은 거예요. 근데 둘 다 A에 대해서 그냥 합의가 돼 있어요. 그럼 이 B는 표시만 고치면 되죠, A로. 이건 차고가 아니고. 그래서 잘못된 표시지만 아무런 해가 없다. 여기 이제 오표시 무해 원칙입니다. 나중에 요 결론만 딱딱딱 적어 놓으세요. 담보 책임 관계, 법적용, 화해, 취소 못함. 예, 가족법상 행위 취소 못함, 쌍방차고 각자 알아서 불이익 없는 차고 취소 못함, 동기의 차고 표시되면 차고임, 오표시 유효. 그냥 이렇게 결론만 딱딱딱딱 해놓으시면 돼요. 수험만 관련해서. 자, 선의 3자, 요거는 지금 이남 이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209쪽. 이거를 기본 강의할 때는 깊이 안 다뤘어요. 이 부분은. 앞에 것도 안 되는데 이것까지 하면 이제 혼란스러울까봐 안 다뤘는데,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도 이해 안 되셔도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조금 약간 더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선의 3자냐, 이 부분은 사실 뭐 판결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우리가 관찰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본 구조가 무효취소인 법률 행위로 영향을 받는 새로운 이해관계인 겁니다. 그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보이긴 해요. 근데 지금 이게 왜 어렵냐면, 여기에 그 법률 관계, 새로운 법률 관계라는 그 법률 관계들이 우리가 안 배워본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좀 복잡하게 진행된 것들이 이제 많아서 외우기도 그렇고 이해하기도 그렇고, 그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압류, 가압류, 채권 양도, 뭐 경락, 이런 것들이 안 와닿는 상태에서 이게 새로운 법률 관계인가,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법 전체를 한 종합판에 이제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한계는 있지만 조금 더 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조에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고 211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통정 허위 표시를 전제로 지금 여기다가 적어놨지만, 이 통정 허위 표시 부분이 비진이, 차고, 사기강박 다 바뀔 수 있어요. 지금 개념이 같으니까 대표로 얘기해 놨다는 거지, 다 통정 허위 표시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자, 3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단 무효취소 법률행위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통정허위 표시로 부동산 등기가 넘어가 있어요. 넘어갔는데 그 자기한테 등기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대출받은 거예요. 저당권 설정하고. 근데 그 등기는 무효잖아요. 원래 돌아가야 되잖아요. 무효란 말이에요. 아까처럼 내가 내 땅을 은주 씨한테 넘겨놨어요. 넘겨놓고, 증거도 아니고 그냥 가짜로 넘겨놨어요. 무효예요. 넘겨놨는데 은주 씨가 이제 그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상태예요. 근데 나의 채권자가 이걸 무효를 이제 주장하면서, 등기 말소를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은주 씨를 상대로. 통정허위 표시 무효니까 말소다. 이렇게 했을 때, 말소, 소송 어떻게 하냐면, 이거 말소, 그리고 저당권자는 소유자 아닌 사람한테 지금 저당권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당권도 말소. 이렇게 두 개의 청구 취지를 씁니다. 청구 취지 1, 소유권 등기 말소. 몇 년 몇 월 며칠 몇 호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그 다음에 또 몇 년 몇 월 며칠 이루어진 근저당권 등기 말소. 이걸 소송으로 해요. 이때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근저당이 말소되면 돈은 나갔는데 근저당 말소인데 담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큰 문제죠. 피고가 이제 그러니까 은행 쪽에서 들어와요. 소송 들어와서 다 요거 주장합니다. 선의삼자다. 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되면 그 소유권 나한테 돌아오죠. 돌아올 때 근저당은 말소 안 되고 돌아오는 거예요. 선의삼자 보호 규정이, 그러니까 나는 선의삼자라는 게 먹혔을 때 근저당 그대로 있는 거예요. 소유권자만 바뀌는 겁니다. 그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소되더라도 그 뒤에 근저당이지만 거기에는 내가 무효 주장을 못한다. 그게 대항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는 즉 저당권이 있는 채로 내가 돌려받는 거예요. 은행은 대부분 선이겠죠. 이게 통정의표인지 어떻게 알겠어, 은행이. 예. 그리고 선의는 추정됩니다. 추정되고 또 하나 선의3자지 선의 무과실 3자 아니죠. 은행이 조금만 너 알아봤으면 이거 통정의표인지 알지 않았겠냐? 이 주장은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 조문에 선의이기만 된다고 돼 있으니까. 모르면 돼요, 그냥. 이것도 객관식에 한 번씩 나오죠. 이남이녀에서 보호되는 선의3자는 무과실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이렇게. 법 조문에 아예 선의만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은행한테 너 알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게 소송에서 다뤄지면 그 소송이 얼마나 막 뭐가 이렇게 불확실하겠어요. 그냥 깔끔하게 몰랐다. 그러면 보호. 이때 은행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었죠. 왜냐하면 그 등기 자체가 이 무효 사유로 갔던 거에 저당권을 설정했으니까. 자, 2번 통정허위 표시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취득한 자. 이런 게 이제 어렵죠, 문장이. 문장이. 예. 자, 똑같이 보세요. 아까는 은행이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그 은행이 아니라 은주 씨가 지 씨한테 그걸 또 팔았어. 근데 잔금 주기 전 계약금만 한 상태에서 지 씨가 이제 가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딴 데 팔까봐 혹시. 자, 가등기 해놨어요. 근데 또 나의 채권자가 이거 무효! 이래갖고, 소유권을 다시 넘겨받으면서 가등기 말소까지 구합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한테 가등기를 했다. 이래서. 저당권과 구조는 똑같아요. 그때 지 씨는 선의 3자라는 걸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소송에서. 이게 통정허위라는 걸 난 몰랐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면 가등기 있는 채로 돌려받게 돼요, 저는. 예. 그러면은 사실상 법률의 당사자는 은주 씨니까 은주 씨한테 잔금 주고 나한테 본등기를 해버리면 됩니다. 선의 3자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실무적으로. 중요하고.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등기는 공신력이 없잖아요. 등기는. 그러니까 등기가 무효인 경우 등기 믿고 거래하는 사람 보호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선의 3자 보호 규정이 없으면 다 말소돼요. 다행히 이 선의 3자 보호 규정이 있으니까 싸워볼만 한 겁니다. 새로 법률에 내준 사람.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면 이 선의 3자 보호 규정은 다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등기만 믿으면 되니까. 등기대로만 하면 되니까. 3번, 이건 뭐 기본형이죠. 다시 매수한 자. 은주 씨가 지 씨한테 팔아서 등기까지 다 넘겨줬어요. 그럼 지금은 이제 지 씨 소유로 돼 있죠. 그때 나의 채권자가 또 순차 말소, 은주 씨한테 넘어간 등기 말소, 매토 등기 말소, 그 다음에 은주 씨로부터 지 씨로 넘어간 그 몇월 며칠 몇 호 등기 말소, 이렇게 두 개를 소장에 써서 피고 1, 2, 청구치지 1, 2 이래서 소장 구성해서 난리죠. 이때 지 씨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잖아요. 갑자기 소유권을 달래. 요거는 하나 넘어갔지만 10번 넘어갔다 해보세요. 몇 명, 지시가 또 누구 팔고, 그 다음에, 기간도 몇 년 지났다 해보세요. 만약 취소권인 경우는 그 제척기간 지나기 전 3년 동안 막 여러 번 거래했다 해보세요. 어느 날 소송을 딱 받는 거예요. 소유권 내놓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황당해. 근데 대부분 계약이 많이 넘어갔으면 끝에 있는 사람은 선이겠죠. 내 앞에 10번째 소유자가 허위 계약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대부분 선이겠죠. 그때는 이제 소송은 말소로 넣지만 나중에 손해배상으로 바꿉니다. 그냥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 제가 대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960년대인가? 그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이 되고 순차해서 지금 우리 의뢰인이 한 10몇 번째 돼요. 12번째 실제로.
또 거기 공장 올려서 지금 잘 하고 있고. 그런데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그 최초 소유자의 후손이 말소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의뢰인한테. 최초 불화받을 때 그게 특별조치법 해당 안 되는 건데 위조됐거나 어떤 이유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그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 게 무효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순차적으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돼 왔잖아요. 돼 왔는데 이때 이제 소송은 피고를 전부 잡는 게 아니라 이때는 맨 끝에 있는 사람만 잡으면 돼요. 왜냐하면 저기 등기법에서 하셨겠지만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 방법이 있잖아요. 그때 공부할 때 누가 하셨나 모르겠는데 언제 그걸 할 수 있어요? 진명 등기를. 그거 중요하잖아.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는 순차적으로 복귀해야 되는데 끝에서 끝으로 올 수 있는 예외가 있잖아요.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 담당자가 천안부가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채권 계약에서는 안 돼요. 이 앞에 청구하는 사람이 물권자라야 돼요. 네. 이게 만약에 무효였다면 원래 소유자의 후손은 상속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게 무효면 내가 상속받았을 거니까 난 물권자인 거예요. 등기하고 관계없이. 이 물권자는 끝에 있는 사람한테 직접 나한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순차적으로 안 하고. 이게 진정 명예회복을 위한 등기입니다. 그래서 끝에 사람한테만 피고를 해서 나한테 직접 주시오. 그거 하나 하고 피고인은 대한민국이에요. 이제 이 불화 특조법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요기에 공무원들이 잘못했다. 라고 해서 대한민국, 예비적으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건 뭘게요, 그러면, 여기서. 방어 논리. 우리 의뢰인. 물권법 하셨으면. 부동산, 예, 살 조금 더 붙여. 시효취득. 예. 시효취득 맞는데 점유 시효취득이 아니라 이거는 등기부 시효취득이에요. 등기는 지금 와 있으니까 10년 동안 그 등기부 시효취득하고 점유 시효취득 차이가 하나 있죠, 요건이. 무과실이 더해지죠, 무과실. 예. 그거는 우리가 입증해야 돼요.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 배운 거잖아요. 이 손삼적 규정, 진명등기, 시효취득. 다 물건에서 놀죠, 결국. 물건이 우리의 최종 꼬린점이 됩니다. 결국 물건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거 따지려고 법률형이 유효, 무효 따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 자, 그럼 4번도 임차한 자, 그 가짜 소유자한테 임차한 자, 그 다음에 5번. 그 선의 3자면, 소유권 복귀돼도 계속 그 임차인으로 살 수 있고, 5번. 네, 채권을 압류한 자, 감류한 자. 그 채권 자체가 없던 거잖아요. 그 새로 생긴 거에 압류, 감류한 자. 그 다음에 채권 양수인. 제가, 허위로 팔았어요. 은주 씨한테. 팔고, 그럼 내가 돈 받을 게 있잖아요. 잔금 청구권. 요걸 갖고 양도를 하는 거예요, 남한테. 내가 돈 줄 사람한테. 자, 진명채권 양도는 어떻게 하냐면, 이건 넘깁니다 하고 통지를 하죠. 양도인이. 예, 저쪽으로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채권의 양수인. 요 사람도 선의 3자가 되면 보호된다는 겁니다. 뒤에는 뭐 소유권 아니라 전세권의 저당권, 같은 원리예요, 그냥. 그 권리 내용만 달라지고 구조는 다 비슷해요. 예금 채권 양수. 그러니까 채권 양수, 권리 양수, 뭐 다 구조는 똑같아요. 법원에서 낙찰 받았더라도 새로운 법률관계 맺은 사람이니까 3자가 되는 거예요. 다 권리를 새로, 그 바탕으로 된 권리가 채권이든 물건이든 새로 거기에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3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211쪽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보면 이게 조금 처음에는 낯설겠지만 이제 잘 보세요. 새로 생긴 사람이 아닌 거. 또는 원래 있던 사람이에요. 자, 통정 허위 표시에 있어 매수인의 일반 채권자. 제가 은주 씨하고 지금 통정 허위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어요. 예, 집이 넘어갔어. 무효 주장이 되면서 소유권이 복귀해요. 복귀하니까 은주 씨한테 돈 빌려줬던 사람, 원래. 집이 생겼으니까 저기다가 압류해서 경매 넣으면 되겠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집이 백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 3자야.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은 원래 채권자였던 거지, 그 계약이 넘어가 집에 새로운 법률관계 맺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 집이 왔을 때 아싸 이제 집행할 거 생겼어라고 기대감은 생겼죠, 잠시. 그렇지만은 새로운 법률관계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용어가 어렵지만 매수인의 일반 채권자라는 것은 원래 있던 채권자. 이 사람은 3자가 아닙니다.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 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해 채권 양수한 자, 이 사람은 새로운 법률관계가 아니라 그걸 그냥 채권 추심을 해주는 사람이란 거예요.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닌 겁니다. 기존의 후순위 제한 물권자, 허위로 포기된 경우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이 있는데 1순위 저당권을 허위로 포기했어요. 그럼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의 원칙에 따라서 위로 올라가 버리죠. 근데 나중에 허위 포기가 무효가 됐어. 그럼 다시 2순위로 내려갈 때 나 3자야. 나 1순위 보호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죠.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원래 자기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소송을 실제 걸었다는 거거든요. 여기 있다는 거는. 토지 임차인이 당연히 토지 임차인 자체가 원래 있던 사람이잖아요. 통정한 제3자를 위한 게 해서 제3자는 3자 아니에요. 수익자요. 예, 그 사람은 3자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이게 뭐로 나오든 그 사람은 계약 당사자인 거예요. 통정의 표시, 대리인, 본인, 여기서 본인은 그 위임인을 말하죠. 예. 위임인은 원래 있던 계약 당사자예요. 새로 3자가 아니라. 이 6번도 되게 웃겨. 대리인의 통정의 표시. 대리인이 가서 가짜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그게 좀 이익이 됐나 봐. 근데 이게 무효가 되니까 본인이 나 3자에 나 보호해줘. 너 저거 이랬다는 거예요. 아,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채권을 허위한 건 채무자. 채무사는 변함이 없죠. 어디에 갚느냐. 방향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갑자기, 그런 거예요. 나 이제 안 갚아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남이녀 무효 취소에 대한 전체적인 그거를 했는데, 이 책에 이렇게 있는 거, 이 부분은, 다른 거는 내가 뭐 책 그대로 이렇게 두고 뭐 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따로 이제 요만하게 메모를 하나 그냥 해서 그거 하나만 붙여놓고 이걸 그냥 싹 없애도 될 것 같아요. 유진이 조문 하나 적어 놓든지 아니면 메모로 유효인데 악의 과실 유효, 아니 무효 이렇게 한 줄 해놓고 2번 통정 무효 뭐 하나 해놓고 차고 부분 약간 정리해서 이런 거 쟁점 몇 개 해놓고 그래서 한 뭐 반 페이지 정도 하나에서 그 메모 하나만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쭉 두는 것보다. 본인의 언어로. 많으면 안 돼요. 그거를 내가 다 적겠다가 아니라 반쯤 내가 확실히 건져가겠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붙여도 돼요, 살을. 근데 처음에 정리할 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